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9일 수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최근 교육부가 지역 발전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혁신선도대학인 글로컬 대학으로 전국의 10개 대학을 선정해서 발표했습니다. 글로컬 대학 30사업에 선정된 학교는 앞으로 5년 동안 1,000억 원의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은 광주 전남 지역에서 유일하게 글로컬 대학 사업에 선정된 국립순천대학교 이병훈 총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글로컬 대학 30, 정부의 지역 대학 살리기 아주 대표적인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예. 5년 동안 무려 1,000억 원의 예산이 지원이 되는데 순천대가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선정이 됐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략을 짜느라고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셨을 것 같고 예. 또 이제 막중한 책임감도 드실 것 같은데요. 예. 선정되고 나서 어떤 소감 드셨습니까? 국립순천대학교가 글로컬 30에 본 지정된 것은 1935년 공립농업전문학교로 개교한 이래로 올해가 88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저는 또 다른 의미에서 제2의 창학이라 할 정도로 기념비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이 이번에 글로컬 대학 본지정을 계기로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담대한 혁신의 어떤 새 전기를 마련했고, 이제 글로컬 국립 순천대학교는 지방시대에서 대학개혁과 지산학 협력을 선도할 동력을 확보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글로컬 대학 본지정을 위해서 불철주야 힘써주신 우리 대학 구성원을 비롯한 향임 가족과 우리 대학 발전을 염원하며 함께 해주신 지자체 및 산업체 그리고 지역민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장님 방금 이제 하신 말씀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제2의 창학이다 할 정도로 이제 예. 아주 그 발전의 전기가 될 거란 기대가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예. 역대 최대 규모의 대학 지원 사업입니다. 이 글로컬 대학 사업이. 자, 지방대 생존의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평가까지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거의 지역의 모든 대학들이 참여해서 치열하게 경쟁을 했습니다. 순천대가 선정된 요인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총장이 보시기에 어떤 점 때문에 우리가 선정이 됐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판단하십니까? 글쎄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 글로컬 대학 프로젝트에서 우리 순천대학교가 글로컬 대학에 선정된 요인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과감하고 담대한 혁신만이 대학의 미래라는 우리 구성원들의 어떤 절실함, 그리고 전라남도, 순천시, 광양시, 공군 등 687개 기관과 업무 협약 체결, 그리고 지자체 협력과 산업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이 이번 글로컬 대학에 최종 선정하게 된 가장 큰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대학은 혁신기획 단계에서부터 내부적으로는 획기적으로 무학과 무학기 무교재의 산무정책과 그리고 2+1+1이라는 교육혁신 모델을 통해서 학문간 융합 및 그리고 내부벽 협력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지자체와 산업체와 거버넌스 구축 등 벽 허무기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정부에서도 우리 교육부총리께서 말씀드렸지만 특히 이번에 순천대 모델은 지역산업 전략과 연계한 3대 특화 분야를 선정해서 대학 혁신 방안을 설정한 것이 굉장히 특이하다. 이것이 바로 우리 대학의 어떤 강점으로 인정받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이제 총장님께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눈에 띄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존의 어떤 대학들의 발전 전략 모델에서 보기 힘들었던 말 그대로 아주 혁신적인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모델들이 이번 글로컬 대학 사업 과정에서 순천대가 이제 제시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순천대가 일단 특화 분야로 여러 가지가 있죠. 3대 특화 분야 이거 내세웠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이제 그린 스마트팜, 또 하나가 애니메이션, 또 하나가 우주 항공 첨단 분야 이렇게 해서 3대 특화 분야인데요.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신다 그러면 이 3대 특화 분야 어떻게 발전해 나가겠다, 어떤 형태의 분야 발전이 이루어지겠다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예, 먼저 우리 대학 3대 분야 특화를 도출하기 전까지는 먼저 좀 아셔야 될 것이 우리 대학은 이제 정부 12대 필수 전략 기술이 있고 그다음에 5대 첨단 미래산업 그리고 전남의 8대 전략 등 지역과 국가가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 전략 산업 이런 것들 또 첨단 신산업을 철저하게 분석했습니다. 이를 분석을 통해서 또한
우리 대학 중장기 발전 계획과 연계할 방향을 검토해서 우리 대학이 지역산업 전략과 연계해서 제일 잘할 수 있는 강점 분야인 3대 특화 분야인 그린 스마트팜, 애니메이션, 문화 콘텐츠, 우주항공, 첨단 소재를 그렇게 내세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아까 제가 모두의 소감을 말할 때 우리 순천대학교는 1935년에 공립농업전문학교로 설립됐다는데 저희 대학은 굉장히 스마트 농업이 강세입니다. 이제 거기에다 앞으로 향후에 이상적인 기온이랄지 기후 변화에 대응해서 그린 녹색 산업이 또 하나 굉장히 또 각광받고 또 중요할 텐데요. 그래서 거기 스마트팜에다가 그린 녹색 산업을 덧입혀서 그린 스마트팜을 도출했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순천이는 이제 이번에 2023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가 굉장히 성공리에 그렇게 발전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생태도시에서 이제는 이제 문화의 옷을 입혀서 새롭게 이제 K 디즈니 또는 어떤 애니메이션 문화 콘텐츠 도시로 탈바꿈하는데 우리 순천대학교 그것을 미리 예측하고 그렇게 특화 분야로 도출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주변에 보면 아시다시피 이제 고흥에 보면 물론 사천에도 있지만 고흥에 보면 고흥나로도 우주항공센터랄지 뭐 고흥 국가산단이 있어서 이제 앞으로 우주항공과 관련된 어떤 그런 것도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 또 뿐만 아니라 순천을 둘러싸고 있는 관양만권 여기에 보면 관양 여수국가산단은 제철 석유화 또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포스코를 중심으로 한 2차 전지 수소 산업이 아마 이 지역에 새로운 먹거리로 등장할 것이라는 측면에서 저희들은 첨단 소재를 그렇게 특화 분야로 도출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화된 어떤 분야는 그린 스마트팜은 주로 이제 고흥과 순천에 캠퍼스를 두고 애니메이션과 문화 콘텐츠는 이제 순천 국가정원 박람회장에 이렇게 캠퍼스를 구축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주항공과 첨단 소재는 고흥과 포스코와 연계한 관양 지역에 그렇게 지산학 캠퍼스를 구축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방금 이제 세 가지 특화 분야에 대해서 이제 총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또 이제 설명을 들으면서 보니까 또 생소하지만 또 흥미로운 것이 벽 허물기라는 말씀을 아까 많이 하셨습니다. 예. 자, 이 세 가지 특화 분야 중심의 캠퍼스를 조성을 하는데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벽 허물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존 학과와 공간을 통합하고 폐합해서 융합 캠퍼스를 조성하겠다 이런 전략인 것 같은데요. 예. 아직까지는 좀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라 좀 생소하거든요.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시죠. 이제 아무래도 이제 벽 허물기라는 것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특히 이제 대학 학교에서는 이제 뭐 학과 전공 또 교수 간에 어떤 학과 중심의 어떤 그런 벽이 치해져 있어서 뭔가를 융합하고 싶어도 또 할 수도 없고 그 틀 안에 갇혀있는 것이 이번에 과감하게 깬다는 것이 바로 벽 허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대학교는 특화 분야 중심의 캠퍼스 조성으로 학과 간 일단 벽 허물기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존 학과와 공간 통폐합을 통한 융합 캠퍼스를 앞으로 한 5년 뒤에 2027년까지 조성할 계획인데요. 특히 저희 대학에서는 학내에 6개 융합 캠퍼스를 스쿨장으로 그렇게 이제 바꿀 거고 지산학 캠퍼스와 아까 3개 지역에 5개 지산학 캠퍼스를 둘 예정인데 이것과 연계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융합 스쿨에서는 특히 이제 3대 아까 특화 분야 전공 역량 교육 이후에 현장형 실무 교육을 1년간 그렇게 하도록 하고 특히 3대 특화 분야 산업체 기반을 학사, 석사, 박사 즉 대학원 연계 과정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산학협력교육센터와 연계해서 융합교육과정 개발이랄지 기업 연계한 문제 해결형 교육과정 및 3대 특화 분야 강소지역 재직자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이 이렇게 또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뭐 대강의 그림들 어떤 큰 그림으로 대학이 이제 발전해 나갈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들었고, 자 그런데 이제 이게 기존에 운영되어 왔던 방식이 있다 보니 이제 어떤 인력 구조라든지 아니면 교과 과정 같은 거 말씀하셨지만 이미 쭉 이어져 오던 게 있기 때문에 반발도 좀 있을 수 있고 내부적으로 좀 이런 고민이 더 필요하다. 이게 속도를 내기 힘들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어떤 식으로 좀 추진을 해 나가실 예정이십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과감하고 이제 담대한 혁신. 사실상 이번에 글로벌 대학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벽 허물기를 이야기했는데요. 이 벽 허물기는 너무나 큰 변화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번에 글로컬 대학을 준비하면서 그리 또 시간이 충분치 않은 가운데 변화와 혁신이 절박한 상황임을 우리 학내 구성원에게 알리고 또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소통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글로컬 대학 본지정 이후에 나타날 어떤 큰 변화들에 대한 구성원들에 대한 이해와 또 동의도 또 구해야 했고 또 동의를 일정 부분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단과대학이랄지 학과별 사업 설명회를 시작으로 교직원 학생 등 설명회랄지 또 의견 수렴 그것을 25회에 걸쳐서 했었고 설문조사도 또 전 구성을 대상으로 2회 정도 실시했습니다. 또 학교 홈페이지에서는 글로컬 대학 소통 창구를 개설해서 그 소식들을 전했고요. 또 구성원들의 어떤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등 나름대로 어떤 소통을 추진했었습니다. 아마 이러한 또 노력의 결과 우리 구성원들은 이러한 절박한 상황을 이해하고 동의해 주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지정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구성원들의 이해와 이해를 구하고자 소통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마 학내 구성원들의 어떤 이해와 합의의 도취를 위해서 원활하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혁신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겠습니다. 네. 자, 근데 또 하나 이제 관건이 되는 게 바로 이제 여러 번 언급하셨습니다. 총장님들 지산학 협력 거버넌스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이 지자체와 산업 또 학교 이렇게 이제 협력 거버넌스를 준비 과정에서 이제 구축을 했다. 뭐 업무 협약도 뭐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게 실제로 굴러가야 되는 거거든요. 예. 이제 굴러가는 과정에서 이제 예기치 못한 것들 이제 뭐 난항이 있을 수도 있고 한데 자, 이 협력 기반 어떤 식으로 구체화해 나가시겠습니까? 우리 대학은 특히 글로컬 대학 추진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해서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지자체, 기업, 연구소 등 무려 아까 687개 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우리 순천대, 관양시, 포스코 3사,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관양제철소, 포스코 퓨처엠과도 킥오프까지 그렇게 또 진행했습니다. 또한 우리 이번에 글로컬 대학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어떤 의결 기관인 순천대학교 글로컬 대학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런 운영위를 통해서 글로컬 대학 사업의 운영의 중요 사항을 결정해 나가게 되는데 여기에는 전라남도 지사님 그리고 전라남도 의회 의장님, 순천시장님, 관양시장님, 고흥군수 등을 공동 위원장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대학 총장이랄지 유관기관 및 산학계 대표 등 33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우리 산업체 대표 등 약 30명으로 구성된 글로컬 대학 발전자금 유치단 및 또 우리 대학의 어떤 대학 발전 후원회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든든한 또 지원군으로 그렇게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은 향후에 개방형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해서 지사나 공육 캠퍼스에서는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교육을 통한 인재 육성과 또 지자체는 취업한 인재가 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등 인재 육성, 취업, 지역 정주의 어떤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서 세계적인 특화 분야 강소기업 육성 대학으로 그렇게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글로컬 선정 최초 10개의 대학, 또 지역의 유일한 대학으로 순천대가 앞으로 우리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 거버넌스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모델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총장님과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부동산 이야기, 지역의 부동산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워지고 있는 날씨만큼이나 부동산 시장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하반기에 부동산 시장이 반짝 회복 조짐을 보이나 했는데 그것도 잠시 또 거래량이 다시 줄어든 모양새입니다. 먼저 정경원 기자의 리포트를 보고 오겠습니다. 광주 서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지난 8월에는 매매 거래가 12건 이뤄졌지만 지난달에는 단 한 건에 그쳤습니다. 다른 단지들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부동산에는 지난 추석 이후 급매를 제외하곤 매수 문의마저 뚝 끊긴 상황입니다. 연초에 굉장히 거래가 없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그래서 중간에 살아났다가 추석 이후부터는 거래가 많이 준 것 같아요. 매수 문의도 많이 줄었고. 지난 6월 1,400건을 웃돌았던 광주 지역 아파트 매매 건수는 지난달 1,100건대로 떨어졌습니다.
아직 실거래 신고가 모두 완료된 건 아니지만 20% 넘게 감소한 겁니다. 광주의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지난 9월 상승 전환에 2달째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거래량은 반대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가 잠긴 건 금리의 영향이 가장 큽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대출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데다 가계부채 급등 이후 대출 문턱도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또 매매가가 오르면서 이 가격에는 사지 않겠다는 매수자와 가격을 더 내리지 않으려는 매도자의 눈치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하 등 더 이상 금리가 오르지 않으리라는 명확한 시그널 없이는 부동산 경기가 쉽사리 회복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네, 지역의 부동산 시장 오늘 최현웅 사랑방 부동산 과장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가을 이사철에 이제 집값이 어떻게 되느냐 되게 관심이었는데요. 완만하게 상승 곡선을 그렸던 광주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이 거래량이 다시 감소하면서 이제 다시 하락세로 들어선 게 완연해 보입니다. 자, 광주 지역 최근 거래 동향 어떻게 보면 됩니까? 네, 한국부동산원 통계 기준으로 작년 12월에 광주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가요. 올해 들어서는 상반기까지는 점진적으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작년 12월에 거래량이 673건, 그리고 올해 1월에는 852건으로 시작을 해서 상반기 마무리 시기인 6월에는 1,500여 건 수준까지는 올라왔었어요. 그러다 하반기 들어서는 거래량이 다시 주춤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8월에 1,491건에서 9월에는 1,335건으로 떨어지더니 10월에는 아직 집계가 다 끝나진 않았지만 9월보다 더 줄어들거나 혹은 아무리 잘해도 비슷한 수준밖에 거래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작년 하반기보다는 지금의 거래량이 2배 정도 늘어난 거긴 해요. 하지만 최근 5년의 평균치와 비교해 보면은 여전히 3분의 1을 밑도는 좀 저조한 거래를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10월과 11월 들어서는 현장에서도 전보다 더 거래가 안 된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고도 계십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게 거래량이 떨어지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다시 이제 반짝했다가 다시 떨어지는 거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뭐 좀 어떤 것들의 영향을 좀 크게 받은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첫 번째 원인으로 금리와 대출 여건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대출 금리가 작년 하반기에 급속도로 상승한 후에 올해 들어서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5%로 동결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상반기까지는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도 다소 인하되는, 떨어지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래가 좀 회복이 됐고 따라서 가격도 같이 회복이 됐었어요. 또 하나는 또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정부의 대출 지원 정책도 나왔었기 때문에 함께 이제 거래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었습니다. 그러다 하반기 들어서 다시 대출 금리가 오름세로 전환이 되고 가계부채 증가를 우려한 금융당국의 대출 조이기로 정책이 전환되면서 주택 수요자들의 구매 여건과 구매 의지도 상반기보다는 다소 이제 떨어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아파트 가격인데요. 상반기에 주택 구매 여건이 좀 나아지다 보니까 거래량과 가격도 회복세를 보이다가 그 결과로 이제 9월에 광주도 14개월 만에 아파트 매매 가격이 이제 하락을 멈추고 상승으로 바뀌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 금리가 여전히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또 주택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자 구매를 다시 좀 미뤄볼까 하시는 분들이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거기에 지금 시장에 매물이 많이 쌓이는 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조금 더 기다리면은 가격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계절적 그리고 좀 연휴 이슈가 있었습니다. 거래가 한창 회복이 되던 7월에 광주에는 역대급으로 긴 장마가 있었고 또 9월 말과 10월 초에는 또 긴 연휴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좀 짧았어요. 그 원인들이 겹치면서 하반기 거래량이 좀 주춤한 것 같은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흐름으로만 보면요. 흐름으로만 보면 그러면 이게 계속 가격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거 뭐 구매자나 뭐 수요자나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자, 이제 뭐 내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 내년에 이런 아파트값 더 떨어질 거라는 전망 유효하겠습니까? 네, 일단 내년까지 좀 가격에 영향을 미칠 몇 가지 요인들을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리와 또 대출 여건을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한국은행이 단기간에 기준금리를 인하하기에는 좀 상당한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올해 이제 상반기에 정부가 다소 인위적으로 주택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출 정책들을 펼쳤는데 그러다 보니 가계 부채가
위험한 수준까지 이르렀다고 한국은행은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또 국내 물가 상승률도 심상치 않기 때문에 지금 단기간에 이제 금리를 인하하기에는 좀 상당한 고민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매도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처럼 고점 수준의 금리가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까 이걸 버티지 못한 원리금 부담을 크게 느끼는 분들이 좀 시중에 내 집을 내다 파는 그런 매도 물량이 늘어나고 있어요.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광주도 세 달 전과 비교해서 지금 시중의 아파트 매물량이 한 17% 정도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래량은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 매물은 늘고 있고 그래서 적재되는 매물이 늘고 있다 보니까 가격이 소위 말하는 하방 압력을 받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결국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려면 먼저 금리가 인하가 돼야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소비 심리가 상승이 되면은 투자 수요도 일부 유입이 돼야 되고요. 거래량이 늘어야 되는 이런 몇 가지 연료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승에 필요한 연료들이 힘을 받기에는 좀 부족한 구조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동향도 9월부터 상승을 유지하다가 지난주 11월 지난주에는 다시 전국광역시도 그러고 광주도 하락으로 좀 전환이 됐어요. 다만 이런 하락 요인들은 언제든 좀 반전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 상반기에 금리와 주택 가격이 다소 이제 내리니까 거래가 금방 회복됐던 것처럼 내년 총선이라는 거대 이슈와 함께 정부 정책의 변동성에 따라서 가격 또한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자, 가격의 이야기 이제 뭐 금리, 대출 금리 이제 이런 그다음에 행정적인 정책의 문제 이런 것들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지금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자, 광주 지역을 보면 지역의 아파트가 지금 내년에 지금 새로 나오는 거래 물량, 분양 물량이 또 만만치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공급은 더 늘어날 텐데 이것도 어떻게 될지 관건인데요. 지금 실제로 분양 물량 쏟아져 나올 게 지금 많이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일단 올해에 광주에서 일반 분양을 진행했던 세대 수는 첨단 3지구 쪽의 장성 지역이지만 광주 생활권의 일부 지역을 포함해서 9천 세대 정도 됩니다. 작년이 2,200세대였어요. 그러니까 작년보다 올해가 분양 물량이 크게 는 거였죠. 다만 이제 높은 분양가와 고금리 때문에 수요가 좀 침체가 됐던 점이 있고 또 공급 측면에서는 건설 원가가 상승하고 부동산 PF 위기라는 또 공급 악재가 겹치면서 기대했던 것보다는 청약 시장이 조금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평균 청약 경쟁률이 지금 현재까지 6.5대 1 정도예요. 작년이 4.5대 1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크게 늘어난 분양 물량에 비해서는 청약 열기는 그렇게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상반기에는 그래도 호남대 쌍촌 캠퍼스 부지 아파트처럼 예상 이상의 청약 성적을 거둔 곳들이 있었지만은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평균적인 분양가도 내려갔음에도 청약 경쟁률도 내려갔거든요. 이렇게 시장 침체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10월에 이제 분양을 앞뒀던 예정했던 곳들도 지금 12월 혹은 내년으로 또 분양을 연기하는 곳들도 생기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말 또 내년까지 연기된 민간공업 특례사업자 아파트가 6곳 있고 여기서 이제 남은 물량들이 9,500여 세대가 됩니다. 또 재개발, 재건축 같은 정비사업지들도 일반 분양을 앞둔 곳들이 만약 2곳에서 3곳 정도 분양이 들어가게 된다면 또한 5,000 세대 정도가 지금 대기 중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이 2,200세대, 올해가 9,000 세대, 내년이 15,000원 세대까지 이제 분양 물량이 크게 늘어날 수도 있긴 합니다. 다만 어디까지는 사실 예측치일 뿐이고 각 현장마다의 사정에 따라서 분양 일정이나 물량들은 언제든 변동 가능성이 또 같이 있습니다. 자, 일단 어떻게 될지 예측에 대한 여러 변인이 있기 때문에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어쨌든 분양 물량도 내년이 되면 올해보다 더 늘어난다는 거 이거는 지금 이미 나온 결과인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 관련해서 정부 정책을 가지고도 지금 뭐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까도 과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뭐 인위적으로 정책적으로 지금 뭐 경기 부양을 위해서 뭐 정책 몇 가지 대출 이런 것들을 풀어줬다가 다시 이제 뭐 걷어들였다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올 초에 뭐 대표적인 게 정부가 소득 상관없이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5억까지 저리로 대출해주는 특례 보금 자리론 출시했다가 소득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도 그냥 줬는데 이거를 9개월 만에 또 고소득자와 유주택자들 대출은 또 종료를 했습니다. 50년 만기 주담대도 40년 만기로 축소했는데 자, 과도한 가계대출 급증에 대한 위험 때문에 상반기에 풀었던 대출을 지금 다시 걷어들이는 이런 모양입니다. 자, 은행들도 그러면 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 관련해가지고 상품들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것도 지금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겠죠. 그렇습니다. 일단 주담대 상품들이 축소가 되고 대출 조건이 까다로워지면은 주택에 대한 소비 심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곧 수요가 줄어든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시중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매도 물량 공급이 늘어난 상황 속에서 수요가 줄어들면 가격도 결국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올 초에 시행된 그 특례보금 자료를 비롯한 정부의 대출 완화 정책이 우리 지역에도 거래량을 회복시키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정책이 시행됐던 그 직후에 가격과 거래가 상당히 회복이 됐었거든요. 다만 한국은행이 경고한 것처럼 고금리 상황에서 또 대출 금액이 늘어나니까 국가 전체 가계 부채 수준이 위험한 단계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서 대출 조이기로 정책 전환이 일어난 후에 가격과 거래는 상승세가 전국적으로 다시 둔화 조짐을 다시 보이고 있어요. 결국 금리와 대출 여건 이 두 가지 변수가 현재 시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정부가 대출 규제에 나선 가운데 이번에는 이른바 청년 주담대라고 이제 불리는 청년 주택기름대출과 청약통장에 대한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청년 청약통장은 4.5% 이자를 주겠다. 청년 주담대는 분양가의 80%까지 연 2.2% 그러니까 굉장히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이런 내용들인데요. 자, 이 청년 주담대 문제가 이제 광주를 비롯한 이렇게 도시 지역의 지역 미분양 문제 또 매도 물량이 쌓이는 문제를 해소하는데 실제로 좀 어느 정도 영향을 주거나 도움될 수 있겠습니까? 네,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서 분양되고 있는 아파트들을 보면요. 그러니까 서울은 6억 원 이상이 거의 없지만 지방은 많지 않겠냐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제 광주도 신축 분양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은 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올해 광주에서 일반 분양가 신축 아파트가 총 17개 단지에 80개 타입이었어요. 근데 그중에서 분양가가 6억 원 이하인 타입은 30개 남짓이었고요. 여기에 확장비나 옵션을 더한 이제 가격으로 따지면 실제 6억 원이나 이하의 아파트는 더 줄어들 것입니다. 또 만약에 분양가 5억 원을 가정했을 때 80%를 대출 받는다고 해도 20%인 1억 원은 결국엔 자기 자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지역 청년들의 소득 수준을 생각했을 때 그 정도 경제적인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청년이 얼마나 될 것인가도 정책 실효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또 우리 지역 분양가 추이를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6억 원 이하 아파트에 들어가는 게 이제 20평대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 지역의 20평대 아파트의 올해 분양한 세대 수도 아까 말씀드린 전체 9천 세대 중에서 1,300여 세대밖에 안 됩니다. 15% 남짓으로 적은 편이에요. 갈수록 30평대가 국민 평형이라 불리면서 대다수의 분양 물량을 차지하고 있고 또 분양가도 6억 원 이상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전체의 미분양 리스크를 해결하기에는 좀 부족해 보이긴 합니다. 다만 일부 20평대 타입의 물량 소화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금리, 대출 금리에 대한 문제, 또 정책적인 문제, 일관성이 없는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부동산 시장에 대한 예측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새로 나온 정책에 대해서도 그 실효성을 따지기에는 조금 여러 가지 애매한 부분이 많다, 이런 분석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은 경제 상황에 따라서 늘 변동성이 크고 관심이 큰 부분입니다. 쏟아지는 부동산 정책을 잘 이해하기 어렵지만 오랜만에 함께 점검해봤습니다. 오늘 최현웅 과장과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75명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면서 위성정당 방지를 제도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멋있게 지는 게 무슨 소용이냐며 이상과 현실 중 현실의 비중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민주당이 품격을 잃었다, 참담하다는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경남의 민주당 원칙과 상식 모임을 꾸린 김종민 민주당 의원과 관련 얘기 집중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표가 멋있게 지는 게 무슨 소용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님이 오늘 이재명식 정치에 반대한다 이런 입장문을 내서 파문 파장이 좀 일고 있는데 일단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를 전제로 한 위성정당 방지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원님도 발의자의 이름을 올리셨던데
법안 발의 뭐 명분이나 배경 좀 물어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 제도가 어떤 제도가 옳으냐. 네. 이거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민주당이 네. 지난 대선 때 2월 27일이에요. 대선 열흘 전에 국민들한테 네. 우리 이재명 후보를 뽑아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정치개혁 반드시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약속했어요. 네. 근데 이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당대표 나올 때 또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옳고 그르고 떠나서 네. 민주당이 수십 번 약속을 한 약속이에요. 이걸 하루아침에 선거 앞두고 네. 표 하나 얻으려고 의석 하나 얻으려고 뒤집는다. 이런 정치를 민주당이 한다. 이 민주당이 이길 수가 없어요. 이런 정치는. 이거는 예. 기득권 세력이 잘하는 겁니다. 이렇게 싸움 붙으면요. 네. 반칙 많이 하는 것. 이거 반칙이거든요. 원칙도 안 지키고 반칙. 이거 하면요. 반칙 잘하는 선수가 이기죠. 민주당은 반칙 잘 못하는 선수들이에요. 그걸로 싸우면은 국민의힘이 안 된다. 100% 지죠. 그러니까 난 어리석은 길이라고 봐요, 이게. 근데 이제 뭐 시청자들 이해 돕기 위해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병립형 비례제는 거대 양당한테 뭐 유리한 측면이 있고 연동형 비례제는 소수정당이 진입하기 쉬운 측면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유튜브 방송에서 선거는 승부다, 멋있게 지는 게 무슨 소용이냐, 뭐 일단 이기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국민의힘이랑 같이 약속을 어겨버리면은 어차피 또 같은 조건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요. 네. 국민의힘 핑계 대고 약속을 자꾸 어기려고 하는데 국민의힘은 이런 약속을 해본 적이 없는 정당이에요. 아, 민주당 그 사람들은 그냥 우리 양자 독식 하자, 승자 독식 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다 먹겠다 이러고 지금까지 정치해온 분들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하지 않으려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네. 정치개혁을 끊임없이 외쳐왔던 정당이에요. 이거 믿고 국민들이 여기까지 밀어준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우리는 약속 안 지켜도 뭐 표만 얻으면 된다? 아니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표 줘요? 그런다고? 근데 저는 의문이 드는 게 궁금한 게 이재명 대표가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령 위성정당을 뭐 국민의힘만 만들고 민주당은 못 만들고 그러면은 그 말은 이해가 되는데 법안도 발의가 됐고 그냥 아예 법으로 위성정당 못 만들게 하면은 누가 누구한테 뭐 유리하고 불리하고 할 게 아니, 그거 없어요, 그게. 아니, 지금 우리가 180석 아닙니까? 네. 아, 이런 때 쓰라고 의석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지지하는 겁니다. 네. 명분도 있는 거예요. 원칙에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통과시키면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선거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반칙을 일삼는 정당한테 국민들이 표 안 줘요. 그러면 우리가 비례대표에서 한 10석 지더라도 지역구에서 30석, 50석 이겨버립니다. 이재명 대표 말은 이런 말도 했는데 만약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우리는 민주당이 일당을 놓치거나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면은 뭐 폭주러 과거로의 역주행을 막을 수 없다. 뭐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쁜 세상이 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저는 그런 우리가 잔머리 갖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정치를 저는 이재명 대표가 어떤 정치를 해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이런 정치는 이길 수가 없는 정치입니다. 우리 같이 국민 믿고 정치하는 민주당은요 이런 정치로 하면 그냥 버림받습니다. 우리가 돈이 있습니까? 뭐 검찰이 있어요? 뭐 방송국 권력이 있습니까? 민주당이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냥 국민들이 민주당이 올바른 길 간다. 독재 정권하고 싸웠다. 이래 갖고 지금까지 밀어준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국민들하고 우리가 약속한 거 우리 뭐 그냥 약속 같은 거 별거 아닙니다. 아니 하다못해 조그만 구멍가게 장사를 하더라도 네. 약속 안 지키고 뭐 짜장면 내놨는데 그 안에 재료 뭐 속여서 집어넣으면 그 집 망해요. 우리가 지금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치 개혁하겠다. 뭐 선거제도 개혁하겠다 해놓고 또 가서 뒤집어 버려요. 국민들이 이런 집에 짜장면 먹으러 옵니까? 짜장면 속이는 그런 정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인 건가요? 그러면 이건 국민들이 진짜로 뻔히 아는데 그렇게 뭐 10몇 번을 약속을 해놓고 네. 아마 이재명 대표 지난번에 그 대선 유세 한번 보세요. 10몇 번씩 공개적으로 국민들한테 내가 대통령 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네. 대통령 당락과 관계없이 하겠습니다. 연동형 비례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 저쪽 당, 이 양당 체제 말고 여러 가지 정당, 여러 가지 민심들을 국회에 들어오게 하겠습니다. 네. 그럼 거꾸로 그렇게 여러 번 국민과 약속을 했는데 이거를 뒤집으려고 하는 거는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정치를 뭘까요? 잘못하는 거죠. 원칙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걸 약속을 했지만 네. 이 눈앞에 이게 한석이 모자라는구나. 한석이 아깝구나. 예. 소탐대실이죠. 그- 이 작은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네. 이 원칙을 버리는 거예요. 가반을 채우면 숫자가 말을 한다. 숫자가 정치를 바꾼다 착각하고 있는데요. 180석 우리가 얻었잖아요. 네. 국민들이 지지를 30%밖에 안 합니다. 180석 아무 의미가 없어요. 180석 얻어봐도 네. 국민들이 지지율이 떨어지면 정치 진도 못 나가요. 이재명식 정치에 반대한다 이렇게 명시를 했는데 이재명식 정치가 그럼 뭔가요? 원칙이 반맥해 주냐. 그냥 이기면 된다. 이기는 게 장땡이다. 이런 정치 아닙니까? 이거는요. 조그만 장사에서도 안 통해요. 요새는. 옛날에 우리 이른바 천민자본주의 때나 통하는 얘기지. 하다못해 조그마한 구멍가게도 망합니다. 근데 뭐 마키아벨리 군주론까지 뭐 얘기를 하는 건 좀 그렇지만 보면은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얘기도 있고 군주는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를 하려면은 필요한 모든 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게 뭐 비열한 거라도 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좀 뭐 이렇게 어쨌든 이기려고 뭔가를 도모를 하고 있다. 그 뭐 이렇게 마키아벨리를 잘못 읽은 거고요. 그런 건가요? 마키아벨리가 네.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하려고 했던 목적이 뭐였는지 아세요? 뭔가요? 민심을 사는 겁니다. 민심. 그냥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내가 그냥 승리를 위해서 이게 그럼 고전이 될 수 있습니까? 네. 그게 고전이에요, 그게? 아니 마키아벨리가 네. 지금 이재명식 정치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괜히 마키아벨리 얘기 꺼냈다가 제가 낯이 뜨거워졌는데 민주당 대의원제 축소 뭐 장기적으로는 권리당원과 표 등가성을 1대1로 가져가겠다는 것 같은데 이거는 왜 갑자기 지금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는 건가요? 그런데 저도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아, 지금 왜 총선하고 전혀 관계없는 이거를 하냐. 단지 추정해보면 네. 총선 앞두고 있으니까 의원들이 네. 공천 때문에 말을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 그냥 해치워버리겠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걸 해치워 버리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고 그거를 그렇게 해치워 버려서 그 지도부죠. 지금 지도부가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럼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 지도부가 네. 그냥 당원 중심으로 당원들이 투표하는 걸로 바꾸자는 거예요, 다. 네. 그런데 보세요. 지금 당원들이 150만 명입니다. 150만 명이 다 투표합니까? 한 30%밖에 투표를 안 해요. 네. 그런데 문제는 30%도 정말 심사숙고하고 토론해보고 투표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아, 그냥 뭐 유튜브에 나오고 방송에 나오고 언론에 나오고 하는 걸 보고 하지 네. 다 바쁘잖아요. 근데 이런 심사숙고하는 결정을 안 하고 그냥 뭐 숫자만 많으면 된다? 저는 이게 콜로세움 같은 거죠. 콜로세움에 네. 막 함성을 지릅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도 다수결로 결정하잖아요. 네. 콜로세움이 소수결 결정하지 않아요. 뭐 다수결로 주지냐 결정합니다. 사냐 이게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예. 그 다수결로 결정해서 로마가 흥했습니까? 로마가 망했어요. 저는 이 콜로세움 결정을 네. 이거를 민주당의 민주적인 정당의 제도로 만든다? 저는 이거는 정말로 잘못된 길로 가는 거다. 늪으로 빠지는 겁니다. 근데 뭐 일각에서는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결국에는 뭐 지금 지도부 중에 누가 다음에 또 당대표가 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나아가서는 총선 결과와 관계없이 어쨌든 이재명 대표를 대선 후보로 만들려고 하는 뭐 일종의 전초 저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봐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무리하게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네. 총선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다음에 또 당대표가 되려면 네. 그때 되면 저항이 많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저항의 대부분은 대의원에서 생길 건데 이걸 줄여놔야 된다. 당원표 가지고 뽑아야 된다. 네. 그래갖고 이걸 무리하게 좀 밀어붙이는 거 아닌가. 충분히 그런 의심 받을 만하죠. 근데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당원들의 의사가 반영이 돼서 당대표가 되는 게 그럼 나쁜 거냐라는 게 하나가 있고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를 또 할 수도 있나요? 할 수 있죠. 그 지금까지 개항을 출마한 거나 네. 대선 끝나고 당대표 한 거나 다 우리 민주당사에서 있어 본 적이 없는 일들이에요. 근데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 아,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한 거예요. 뭐 다음에 또 나오는 것도 법적으로 가능해요. 저는 이런 식으로 무리하게 한다면 저는 당연히 그런 의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 민주당 당사에서 없었던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까는 계속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지금 선거법 같은 거도요. 네. 김대중 노무현 시대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까지 약속을 한 약속을 민주당이 그렇게 낯이 두꺼운 정당이 아니에요. 철면피 정당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약속을 반복해 놓고 네. 갑자기 뒤집어요? 그런 정치를 누가 따라갑니까? 뭐 이 와중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또 이낙연 전 대표는 어제 포럼에서 본인이 싱크탱크 연대와 공생 여기가 개최한 뭐 포럼에서 기조연설에서 이재명 대표를 아주 작심 비판을 했던데 뭐 가치와 품격을 잃었다, 뭐 참담하다, 그러면서 뭐 아주 세게 비판을 했던데 그건 어떻게 보셨나요? 글쎄요, 이건 지금 민주당 상황이 참담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 얘기를 이낙연 대표가 아니라 누가 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 참담한다는 말을 누가 해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당이 어떻게 굴러가나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힘들죠 지금. 너무 저는 윤석열 정권이 네. 저렇게 엉망으로 하니까 민주당이 지금 유지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윤석열이 조금만 잘했으면 민주당이 국민들한테 벌써 심판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당하면은. 이낙연 전 대표가 뭐 무슨 의도를 가지고 그런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신당 창당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 주변에서는 말 그대로 낙엽됐는데 뭘 도모하시겠다는 거냐 뭐 이런 약간 냉소 같은 것도 그게 있던데. 이제 민주당 정치가 망가진 거죠. 그래도 전직 당대표고 네. 우리 민주당을 이끌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네. 그런 분들한테 그런 식의 혐오 표현을 하고 그런 식의 적대 표현을 하는데 아무도 막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정당이 맞는 정당에? 우리 김대중 노무현 때 정당이 이런 정당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네. 옛날 하나회 만든 그 정당 수준밖에 안 돼. 이거는 정말로 무슨 뭐 내가 참 답답합니다. 하나의 민정당 수준으로 지금 민주당이 깡패들이 만든 정당 아니에요, 그게. 그 정도로 퇴보를 그런 정당에서나 나올 수 있는 얘기지. 어떻게 같이 정당했던 당대표를 네. 뭐 낙엽이니 뭐니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이거에 대해서 당에서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참 이재명 대표가 나서서 네. 잘랐어야죠. 이런 거 진즉에 무슨 이낙연 때문에 무슨 대선 졌다, 이낙연이 낙엽이다, 수박이다. 아니 이낙연 대표가 경선에서 떨어졌지만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보다 유세를 더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런데 그런 증오와 혐오와 그런 천박한 적대 이 선동이 난무하는데 그거를 이재명 대표가 1년 반 동안 아무런 제지를 안 합니다. 근데 그런 말씀하신 증오, 혐오 이런 거는 어디서 생겨난 걸까요? 연원이? 누군가 선동을 하는 거죠. 그 선동을 하면 뭐 그렇게 해서 돈이 벌리는 모양이죠. 돈이요? 저는 이 증오의 경제학이에요. 증오를 자극해서 돈 버는 거죠. 지금 유튜브 정치가 그거 아닙니까? 보수든 진보든 그 동기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게.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요거 하나는 오셨을 때 꼭 여쭤보고 싶었는데 얼마 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제가 얼핏 들었는데 의원님 인터뷰를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려고 이러는 거 아니다. 그러면서 뭐 노무현 대통령님하고 한 약속도 있고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뭐 구체적으로 무슨 약속인지는 더 언급을 안 하셨는데 물어봐도 되나요? 무슨 약속을 하셨던 건지? 노무현 대통령께서 네. 임기 마지막 해 2007년도에 내가 대한민국을 통합하기 위해서 대통령 정치를 했는데 그 노무현이 대통령 돼갖고 대한민국이 통합이 됐냐 더 갈라졌냐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좀 당황했어요. 그래도 지금 이렇게 갈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통합으로 가는 진통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위로를 해드렸지만 엄청나게 낙담하고 실망한. 그렇지만 대통령도 그래도 이 진통을 겪어서 대한민국 언젠가는 국민 통합의 나라로 갈 거다. 네. 근데 거기서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내가 대통령이 돼봤지만 이 대통령 권력을 잡는다고 해서 네. 정치가 바뀌고 대한민국이 바뀌는 게 아니더라. 결국 시민들이 생각이 중요하다. 이 시민들의 생각을 모아내고 이게 바뀌어져야 네. 종부세도 되고 균형발전도 되고 정치개혁도 되고 대연정도 되고 대한민국이 바뀔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
이 시민들과 소통하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자. 그리고 시민 토론 사이트를 만드는 게 민주주의 2.0입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제가 개발을 해서 만들어서 10월 달에 열었어요. 근데 노무현한테 수사를 받았잖아요. 여기에 이른바 일베라고 하는 친구들이 온통 들어와서 지금 하는 짓하고 똑같은 짓, 뭐 우리 개딸들 또는 뭐 무슨 태극기 부대 가는 똑같은 짓을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 그다음에 제가 책임져 저에 대해서 온갖 악담을 퍼붓고 욕설을 퍼부은 거예요. 그 노무현 대통령 보다가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덮자. 이거 내 수사 끝날 때까지 이거 안 되겠다. 이 시민 토론 사이트가 아니라 이거 완전히 쓰레기장으로 바뀌어버렸다. 이거 덮고 다시 언젠가는 다시 이거 열어서 시민들이 이렇게 서로를 적대하고 공격하지 않고 정말로 토론하면서 시민들의 마음과 생각이 모아질 수 있는 그런 플랫폼 다시 만들자. 그때까지 좀 기다려라. 그래서 덮었어요. 네. 그리고 몇 달 있다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계셨다면 꼭 다시 하자고 했던 그 약속을 꼭 지키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정치하면서 제가 국회의원 돼서 그 시민들의 그런 생각들을 모아내고 그 지혜를 모아내서 힘을 만들어가는 게 가능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네. 그 국회의원 배지단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국회의원 되니까 너무 바빠요. 지역구 가서 챙겨야 되고 체육대회 가야 되고 경로당 가야 되고 또 와서 상임위 하면서 그러니까 진짜 국민들과 이런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정말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을 하던 국회의원 안 하던 이 시민들과 소통하는 진짜로 시민들의 다양한 생각들이 모아지는 그런 플랫폼 이 노무현 대통령과 약속했던 이 약속을 꼭 한번 지켜야 되겠다. 저는 그걸 꼭 하고 싶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그 민주주의 2.0은 그 15년 전 일이니까 이제 민주주의 3.0 뭐 가칭이긴 합니다만 그런 플랫폼을 만드는 일을 한번 꼭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오늘 입장문에서도 원칙 없는 승리보다는 원칙 있는 패배를 택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 말을 언급하면서 노무현의 길과 이재명의 길 어느 쪽이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인가라고 물으셨는데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이 뭔지 마무리 말씀 겸 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노무현의 길이죠. 왜 그러냐면요. 그러면 그럼 지지하는 얘기냐 이렇게 사람들 물어봐요. 이거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노무현이 이긴 거예요. 왜 이겼냐? 노무현 자신은 졌지만 국민들이 나서서 노무현을 이기게 만들어주잖아요. 우리 민주당도 그렇게 가야 됩니다. 당장은 민주당이 지는 것처럼 보이는 길이지만 국민들이 저거 안 되겠다고 국민들이 나서는 그런 정당이 돼야 돼요. 그래야 기득권 정당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있지. 우리가 돈이 있습니까? 백이 있습니까? 반칙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얼굴이 두껍기랍니까? 아무것도 우리는 없어요. 기득권 정당하고 못 이깁니다. 오직 국민들이 야 민주당 저거 안 되겠다. 놔두면 안 되겠다. 우리가 나서야겠다. 그런 길을 가야 민주당이 이길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 다음에 또 한번 모셔서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김종민 민주당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